자, 우리가 5주차 수업이죠? 지금 우리 챕터 2인가? 재료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봤고, 이번 주 2시간 동안에 철근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챕터가 끝나.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이번 챕터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14일 날 중간고사 본다는데 아마 세 번째 시간에 푸는 문제들이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하게 그 힌트 준 거야. 중간고사.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해주겠지만, 콘크리트에 비해서 철근은 좀 더 단순한 재료예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철근의 재력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겠죠. 나오고 먼저 우리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 공부했었죠. 철근의 응력 변형률의 관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약간의 응력 변형률 곡선 그 관계에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한번 해보자고. 자, 철근을 말이야. 철근을 우리 같이 실험을 해보자고. 이런 철근을 실험을 해보자고. 이거 철근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먼저 요 직경을 측정을 했겠지. 그 다음에 길이도 측정을 했겠지. 원래 이렇게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은 L 길이도 측정을 했을 거고, 여기 지름을 측정했으면은 요거에 뭣도 계산되겠어요, 여기? 면적도 계산되겠죠. 그지? 그래가지고 저 철근을 이런 UTM에다가 지금 UTM이라는 기계가 여기 보이죠? Universal Testing Machine, 그래서 UTM이라 그래요. 근데 만능 시험기라는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유압으로 요 기둥이 쭉 올라가. 요건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요건 고정돼 있고 이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사이에다가 재료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압축되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는 여기다 넣어서 실험한 거라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지그가 있는데 여기다가 철근을 딱 물려. 그래 놓고 유압으로 하중을 주면 여기 올라가니까 철근이 어떻게 되려고 그랬어? 늘어나려고 그랬지. 그렇게 인장시험을 해보자고. 이제 말로 하는 거지만 나오고, 인장시험을 해봐. 어떻게? 요렇게 잡아다녀 보자, 그 말이야. 힘 P로.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그지? 힘 P로 잡아다니면 늘어날 거야. P로 잡아다니면. 즉 다시 말해서 원래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L이었는데 얼만큼 늘어날 거야. 그래서 L 플러스 델타 L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말로 하는 실험이네. 자, 여기서 우리는 실험하기 전에 뭘 지금 재놨어? L하고 A는 재놨지. 측정해놨어. 그리고 이제 하중을 줘서 점점 인장시험을 하면서 측정을 뭘 측정하겠어? 요 가한 하중 P를 측정할 거고, 그 하중마다 요 늘어난 길이 델타 L을 측정하겠지.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이제 응력 변형률 선도를 그리겠는데, 힘 P가 커지면 델타 L이 커지겠지.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다시피 하중과 그 변형량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요 시험체의 크기에 따라서 그거 막 바뀌니까 그걸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곡선을 그렸어?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그렸지. 그지? 그지? 여기서 응력은 뭐야? 응력 F는 뭐야? A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변형률은 뭐야? 입실론은 L분의 델타 L. 그래서 이건 응력 단위고 이건 무차원이지. 단위가 없고. 즉 요거 측정할 때마다 A는 알아 몰라? 알지. 미리 측정해 놨잖아. L 알아 몰라? 알지. 실험해 가면서 P하고 델타 L을 측정하면 여기다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힘을 점점 주면 응력과 변율이 철근이야 지금.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 힘 다시 빼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원위치로 와. 그런다 그랬죠? 그것보다 무슨 성질? 탄성이라고 그랬어. 그죠? 일라스틱.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소성으로 변하겠지. 원위치로 못 돌아오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에? 그것보다 우리는 탄성 한도라 그래. 조금 이따 다시 그리겠어. 좀 스케일은 안 맞지만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그래.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항복을 해버려. 항복을 해. 즉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지도 않는데 변형률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항복해버려. 그러다가 그 철근 안에도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겠지.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힘 딱 쓰듯이 그 원소들이 재배치돼 가지고 한 번 스트레스를 더 견뎌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끊어져 버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 정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네킹 현상이 일어나. 네킹. 넥이 목이잖아.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목 졸라지는 거야. 이렇게 목 졸라지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딱 끊어져 가지고 파괴해 버리는 거야. 재료가. 자, 요런 일생을 살아. 이런 일생을 철근이. 그런데 방금 무슨 실험했어? 인장 실험했지. 콘크리트는 압축에 굉장히 유효한 재료였고 인장은 저항을 잘 못했었지. 그러니까 압축 강도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 인장 강도가. 그런데 철근은 압축이나 인장이나 성질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장 실험을 이렇게 했지만 압축 실험을 해도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온다고 말이야. 압축, 인장 성질이 똑같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한번 경향을 보면 말이야. 우리 철근도 강도가 다 틀리겠지. 그래서 강도가 좀 약하면 이렇게 가다가 항복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파괴. 강도가 좀 커지면 여기 기울기는 똑같아. 여기 똑같아. 그런데 늘어나는 성질이 조금 떨어져. 이렇게 경향이. 또 강도가 더 커지면 여기 기울기는 똑같아. 예? 그러다가 항복하고 이 늘어난 길이는 조금 늘어나는 성질은 조금 떨어진다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강도가 클수록 늘어나는 성질이 좀 적구나라는 것도 알지만은 또 하나 여기 이 기울기가 똑같구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배웠었어.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 탄성인 구간에서는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랬어? 후크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랬지. 그죠? 요 1차 함수니까, 이게 1차 함수니까 요 곡선을 표시해 보면 y축 f는 여기 기울기 곱하기 x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뭐였어? 후크 법칙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요 철근은 어찌겠어? 요 항상 기울기가 강도가 틀려져도 똑같네. 요 선형 탄성인 구간에서. 그래서 철근의 탄성 계수는, 우리 콘크리트 탄성 계수는 강도에 따라서 막 바뀌니까 식을 가르쳐 줬잖아. 뭐 8500 세제곱근 FCU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었잖아. FCU는 FCK 플러스 델타 F다 막 계산하는 거 다 가르쳐 줬었지. 그런데 철근은 그냥 항상 똑같으니까 상수값처럼 철근의 탄성계수, 탄성계수는 2라고 쓴다고 해? 근데 철근이니까 갖다가 서브 S 이렇게 써. 그 철근의 탄성계수는 얼마겠어?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철근의 탄성계수는 이 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으라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 암기. 얼마?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다. 됐습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제 스케일이 안 맞겠지만 내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용어를 좀 가르쳐 주겠어요? 자, 원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원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인장실험, 압축실험을 하면 똑같은데, 요렇게 탄성 구간을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 요 직선으로 올라간 한계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례한도라고 그래. 비례하잖아. 응력과 변형률이 직선으로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비례한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직선이 아니겠지. 그래서 약간 꼬부라지는데 그 약간 비례한도하고 거의 그 유사한 위치에서 탄성한도가 있어. 뭐가 있다? 탄성한도가 있어. 탄성한도라는 뭐야? 요 점을 이제 넘어가면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위치로 못 돌아오는 거지. 아시겠어요? 요 탄성한도 내에서는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탄성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다시 요 점으로 온다고. 그런데 이 탄성한도를 벗어나면 못 돌아오고 잔류변형이 생겨버려. 좀 늘어난 상태가 남아있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또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요렇게 이제 항복해버려. 아까 어째서 스트레스가 늘었어 안 늘었어? 안 늘어나는데도 변형률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나지? 네?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항복 강도라 그래. 뭐라고? 항복 강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항복 강도를 앞으로 우리는 F 서브 항복을 일딩 했다 그러지. 일딩. 항복했다. 우리 항복했다 그 말이야. 철근이 항복한 거야. 그래서 F 서브 Y라고 쓸 거야. 아시겠어요? 집중해요. 그러다 어쩐다고 이제 이게? 이 스케일은 안 맞아. 지금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그래. 좀 이따 제대로 된 스케일은 보여줄 거야. 그러다 어쩐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지. 그지? 그래가지고 요 제일 높은 그러면 강도는 뭐냐? 인장 강도라 그래. 뭐라고? 인장. 철근의 인장 강도. F 서브 U라고 많이 쓰지. 예? 그리고 이제
네킹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파단돼 버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배운 거야. 비례한도, 탄성한도, 항복강도, 인장강도. 자, 한 가지만 더 배우자고. 자, 봐봐봐. 실험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 값들은 다 어떻게 찾아내겠어? 실험에서 찾아내는 거야. 어? 실험에서, 철근을 실험에서 찾아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말이야. 다행스럽게 응력과 변형률이 이렇게 됐으면 아, 여기가 항복강도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지. 그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애매하게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항복했어. 그러면 어디를 항복강도로 잡냐? 어느 위치를 항복강도로 잡냐?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미국도 거의 비슷한데 무슨 방법으로 항복강도를 잡냐면은 0.2% 옵셋 항복점 감도 이렇게를 쓴다고. 뭐라고? 0.2% 옵셋 항복점 강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항복점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찾냐? 여기가 변형률이잖아. 0.2%면 얼마겠어? 0.002지. 0.2%니까 0.002지? 이 점을 하나 딱 찍어. 그 다음에 여기 초기에 이 직선인 부분 있잖아. 그거하고 평행하게 그어.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 그럼 만나는 점이 있죠. 네. 여기를 항복강도로 하는 거야. 응? 무슨 방법? 0.2% 옵셋 방법을 써가지고 항복점을 찾는다고.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울게. 자, 요게 실질적인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설계할 때는 이걸 이상화시켜서 할 거야. 이렇게 복잡한 응력 변형률 선도를 쓰는 게 아니라 이상화시켜서 할 거야. 우리 콘크리트도 이상화시켰었지.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제일 높이 올라간 걸 FCK라고 잡고 극한 변형률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 갖고 FCK만 알면 그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 선도를 그릴 수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요 철근도 이제 이걸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상화시켜서 쓸 거라고. 어떻게 이상화시키냐? 요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응? 이해돼? 그러면은 이 철근의 응력 변형 선도를 그리려면 뭐만 알면 되겠어? 여기 항복강도만 알면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항복강도만 알면 철근의 탄성계수는 얼마?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아니까 항복강도만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이해돼요? 응? 이해돼, 안 돼? 그릴 수 있지? 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이제 앞으로 콘크리트도 내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반복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설계할 때 철근 있어, 없어? 없지. 설계자가 기준으로 하나 잡아갖고 무슨 철근 써라 라고 해야겠지.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SD 400 철근을 써라 라고 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아직 안 배웠으니 저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적을 필요 없어. 조금 이따 배우니까 이건 적을 필요 없어. 여기 S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S는 스틸이라고 생각하고 D는 deformed야. 그러니까 이형 철근이다 그 말이야. 요렇게
마디가 리브와 마디가 있는 E형 철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숫자가 뭐냐면은 항복 강도를 뜻해. 어? 그러니까 이 철근을 써라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 철근을 써라 그러면 설계할 때 항복 강도는 얼마짜리야? 400메가파스칼이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철근을 써라 하고 설계를 하면은 이 철근의 항복 강도가 얼마다? 40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은 이 철근의 응력 변율 선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지. 어떻게 그리면 돼? 아까 이상화 시켜버렸지. 이상화 시켰지. 어떻게 이상화 시켰어? 철근의 응력 변율 선도는 요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지? 여기 값이 뭐야? 항복 강도야. 그지? 여기 기울기는 얼마야? 철근의 탄성 개수야. 그래 안 그래? 값은 얼마지?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야. 다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 다 그려졌어. 자, 여기서 보면 여기 구간은 이제 여러분 배웠으니까 어떤 구간이냐면은 어째? 탄성 구간이지. 그리고 직선이 아니야. 직선이 아니까 여기 구간은 무슨 구간이네? 선형 탄성 영역이지. 구간이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형 탄성 구간이야. 그러면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후쿠 법칙 쓸 수 있네. 그래 안 그래? 후쿠 법칙 쓸 수 있네. 맞아요? 후쿠 법칙은 뭐지? 응력은 탄성 개수 곱하기 변형률이다라는 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선형 탄성 구간에서의 선형 탄성 구간에서의 철근의 응력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철근의 응력은 철근의 탄성 개수에다가 변형률 곱하면 되겠지. 그죠? 철근의 변형률 곱하면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여기 어떤 구간이야? 내가 사실 안 써. 선형 탄성 구간. 자, 이쪽 구간은 소송 구간이야. 항복해버렸잖아. 소송 구간이라고. 플라스틱 소송 구간. 자,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서는 철근의 응력이 항상 얼마야? FI지. 그지? 그러니까 소송 구간에서의 철근의 응력은 항상 얼마야 그냥? FI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때 요 변형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입실론 Y 항복 변형률이라고 할 거야. 그래 안 그래? 항복할 때의 변형률이야. 그죠? 그럼 이거 안 주네? 값을 내가 안 주네? 안 줘도 알아 몰라? 알지 어떻게? 무슨 법칙 쓰면 돼? 후쿠 법칙 쓰면 돼. 그래 안 그래? 요 후쿠 법칙이 적용되는 구간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항복 변형률은 어떻게 되겠어? 항복 응력분의 탄성 개수겠지? 그래 안 그래? 요 철근을 써라 그래서 뭐 항복 강도 알아 몰라? 알아. 탄성 개수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나오겠지? 이 경우는 어떻게 돼? 항복 강도 단위 함수가 항복 강도 얼마? 40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10의 5승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0.54, 20. 0.005인가? 응? 내 암산이 틀렸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방금 내가 쭉 해왔지만 앞으로는 뭔 철근을 써라 그러면 항복 강도가 주어지면 응력 변율 선도 그릴 수 있어 없어? 요렇게 된다고 보자고 말이야. 여기서 좀 더 올라갔었지. 예. 그거 없다고 보고 이렇게 본다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요 인장이나 압축이나 어찐다 철근은
성질이 똑같다. 자, 콘크리트는 어떻게 됐었어? 콘크리트는 응력 변형 선도가 스케일은 이거하고 안 맞지만 이렇게 됐었지. 그지? 여기 얼마? F, CK. 여기가 극한 변형률이었죠.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FCK 얼마짜리 써라 그러면 이거 그릴 수 있다 그랬어. 요 극한 변형률 얼마였어? FCK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0.0033 외우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40을 초과해갖고 10메가파스칼 커질 때마다 0.0001씩 감소해라 그랬지. 맞아요? 어? 이해돼? 그러면은 요 콘크리트는 언제 파괴한 거야? 그 재료가? 콘크리트는 언제 파괴했다고? 파괴 기준을 생각해봐.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언제 파괴했지? 언제 파괴했다고 보는 거지? 압축 변형률이 요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면 파괴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거 자주 써먹는데, 자, 봐봐. 하중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중 좀 이렇게 휘어지지? 그러면 요 위에가 압축돼, 안 돼? 압축되죠? 그 변형률이 어디에 도달할 때? 여기 변형률이 어디 도달할 때? 요 극한 변형률 도달하면 파괴한다, 그 말이에요. 요 압축 부분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요 변형률이 얼마일 때? 0.0033일 때.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걸 약간만 변형하면 대답을 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철근 배웠으니까 철근은 언제 파괴해? 언제 파괴했다고 보는 거야? 철근은 언제 파괴한 거야? 어? 극한 강도? 극한 강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요렇게만 된다고 보자 그랬는데 이상화 시켰는데 0.00이 어디가 있어? 어? 항복 강도에 도달하면 파괴한다고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앞으로 철근의 아까 그 응력 변형률의 일생이 복잡한 실제 모양이 있지만은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선형탄성 완전 소성 구간, 완전 소성 재료라고 보는 거야. 에? 그래서 파괴 기준은 철근이 항복하면 파괴했다고 보는 거야. 좀 더 안전축이지. 아까 여기 어떻게 됐어? 인장강도 높이 올라갔었잖아. 근데 그까지 안 가도 파괴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 다 배웠어. 이번 시간에 배울 거 중요한 거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여러분 강의 노트 갖고 보자고. 이게 뭐야? 실제 응력 변형률 철근의 선도야. 그러니까 아까 내 그림하고 좀 모양은 틀리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한 거야. 어떻게 되냐? 쭉 올라갔고 항복하고 좀 더 인장강도까지 올라갔다가 파단해갖고 파괴했지. 그죠? 그런데 여기 탄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콘크리트는 취성 재료여가지고 취성이라는 말은 취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브리틀하다 그래. 브리틀하다. 여러분들 가장 취성인 게 유리야, 유리. 팍 깨지지. 예?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콘크리트는 쭉 늘어나고 그런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작은 변형에도 파괴해버려. 그래서 취성 재료라고. 그에 반해서 철근은 어째 이렇게? 항복하고도 한참을 늘어나지. 연성 재료예요. 연성 재료. 덕타일하다. 연성 재료. 쭉 늘어난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설계하면 파괴 안 돼야겠지만은 혹시라도 파괴된다면은 저런 취성적인 파괴가 되게끔 해야겠어? 연성적인 파괴가 돼야겠끔?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야겠어? 연성적으로 해야겠지.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도망갈 시간이라도 있으려면. 그죠? 그래서 실제로 파괴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설계할 때는 만약에 파괴된다면 어느 쪽으로 파괴되게 유도하냐면은 연성 파괴하게끔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파괴하게끔 유도하겠어, 우리는? 우리는 지금 무슨 구조야?
철근 콘크리트 구조잖아. 재료가 뭐 있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있잖아. 그럼 연성 파괴하려면 어떤 놈이 파괴끔 해야겠어? 철근이 먼저 파괴하게끔 해야겠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다 배운 거야. 지금 배웠는데 다시 복습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그려보면 아까 뭐야? 여기 A점이 뭐였어? 비례한도였지? B점이 뭐야? 탄성한도였지? 예? 그 다음에 C점이 뭐야? 항복강도겠지? 여기 2점이 인장강도인데 여기는 극한강도라고 돼 있지? 그래서 여기 막 다 써져 있는 건 내가 안 읽겠어. 이미 설명했으니까. 오케이?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거 그림도 있었지? 여기 기울기는 강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틀려져? 안 틀렸어요. 기울기는 똑같았어. 그래서 철근의 탄성 기수는 얼마라고 보자? 20만 메가파스칼,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라고 보자 그랬지. 이건 항상 어찐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경향을 보면 어찐가? 강도가 커질수록 연성이 조금씩 떨어지지. 그지? 강도가 올라갈수록 연성이 점점 떨어진다. 에? 우리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는 프리스트레스 강제 같은 경우는 강도가 훨씬 크거든? 그 경우는 연성이 더 떨어지고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나 별로 차이도 안 나.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우선 철근만 알자고. 에? 아시겠어요? 이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앞으로 우리 철근은 어떻게 응력 변형의 선도를 이상화시켜서 쓰는가까지도 배웠어. 아시겠어요? 됐어요? 자, 철근의 탄성 계수는 얼마다?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배우자고. 탄성 계수비라는 걸 하나 배우자고. 탄성 계수비라는 거. 탄성 계수비라는 걸 하나 더 배우자고.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탄성 계수비가 어떤 의미인가를,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쪽에 재료를 하나 놔뒀어. 이 재료는 쇠라 그래, 쇠. 응? 쇠라 그러자고. 그 다음에 딱 붙여갖고, 무슨, 여러분 이야기할게. 뭐, 나무라 할까? 이쪽 재료는 나무야.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아주 강한 판을 이렇게 놓고, 위에서 힘을 빡 줘서 하중을. 위에서 하중을 줬다고. 응? 그러면은 어떤 놈이 더 힘을 많이 받겠어? 쇠가 더 많이 받겠지. 그래 안 그래? 저기서 오늘 하중을 저항하려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 더 많이 저항하냐면 쇠가 더 많이 저항해. 요 나무보다. 여러분 대답했잖아 그냥. 그걸 물리량으로 표현하면 탄성 계수비만큼 더 많이 저항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봐봐봐. 여기서 뭐야? 요 두 개에다 내가 이거 판때기를 아주 단단한 놈을 갖다 넣었다는 말은 이렇게 힘을 주면은 쇠가 줄어든 길이나 나무가 줄어든 길이나 어찌겠어? 같겠지. 그지? 그랬을 때 쇠가 훨씬 더 많은 하중을 분담한다 그 말이야. 얼마나 분담하냐? 탄성 계수비만큼 더 그놈이 가져가는 거야. 왜냐하면 탄성 계수비라는 게 뭐야? 응력 변형을 선도해서 요 기울기가 이렇게 바짝 쓰면 바짝 쓰면 탄성 계수가 어째? 큰 경우지. 요렇게 누면 탄성 계수가 작은 경우지. 그래 안 그래? 자 봐봐. 여기서도 그래프에서도 보면 방금 이 경우에 요렇게 누르면 어쨌어? 두 개의 변형은 어째? 같아. 그럼 변형률이 같네. 어떤 점이 같네. 그랬을 때 이 탄성 계수가 적은 놈은 스트레스가 이만큼밖에 안 생기지. 그지? 근데 똑같은 변형률에서 탄성 계수가 큰 놈은 스트레스가 응력이 이만큼 생기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만큼? 탄성 계수비만큼.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봐봐.
이제 요놈을 뭐로 할까? 요놈을 철근이라고 해버리자. 예? 요놈을 콘크리트라고 해버리자. 예?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성립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 강도가 커서 일체로 거동한다 그랬어. 기억나요? 즉 다시 말해서 요렇게 철근 콘크리트, 이제 이게 철근 콘크리트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는 안 생겼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기둥 같으면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콘크리트 있고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축방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런데 일체로 거동해. 위에서 힘을 받으면 어째? 철근이 줄어든 길이나 콘크리트가 줄어든 길이나 같겠지. 왜? 일체로 거동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방금 이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힘이 왔을 때 철근이 힘을 많이 받겠어? 콘크리트가 힘을 많이 받겠어? 철근이 많이 받아. 몇 배나 더 받냐? 탄성 계수비만큼 많이 받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 탄성 계수비를 요 물리적인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고 요 탄성 계수비를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탄성 계수비는 기호를 N이라고 쓸 거야. N.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뭐다? 콘크리트 탄성 계수에 비해서 철근의 탄성 계수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탄성 계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러니까 철근의 탄성 계수는 얼마? 2 곱하기 10에 5승 메가파스칼. 콘크리트 탄성 계수 FCK 알면은 계산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요 값이 계산될 거야. 그런데 이 값은 항상 정수로 써요. 뭘로 쓴다? 정수로 써. 그러니까 계산해 봤더니 7.2다. 그럼 얼마라고 봐라? 7이라고 봐라. 7.8이다. 8이라고 봐라. 아시겠어요?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웠네. 탄성계수비.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탄성계수비라는 걸 또 하나 배웠는데 탄성계수비는 뭐다? 요 N은 20분의 2 sub S. 콘크리트 탄성계수분의 철근의 탄성계수이다. 그런데 그 값은 항상 무슨 값을 쓴다? 정수값을 쓴다. 그래서 만약에 FCK가 24메가파스칼이다. 그랬을 때 탄성계수비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철근은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 보통 콘크리트다 한다면은 탄성계수 어떻게 그래요? 8500의 세제곱근의 루트 FCU지. FCU는 FCK 24 더하기 델타 F인데 델타 F는 FCK가 40메가파스칼까지는 4였잖아. 4 넣었어. 이렇게 계산 눌러보니까 얼마냐? 7.749가 나오는데 얼마를 쓴다? 8이라고 쓴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철근의 응력 변형 유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 그런데 그것을 아주 이상화 시켜갖고 어떤 관계로 썼었어? 선형탄성 완전 소송 관계에 있다고 보고 썼었어. 그죠? 그래서 특성값은 뭐만 있으면 돼? FY 값하고 탄성계수만 알면 돼. 그죠? 입실론 Y는 항복 변형률은 그걸로부터 후크업체를 구해내는 거니까 부차적인 거고 그 두 개만 알면 그릴 수 있다 그 말이야. 콘크리트 철근의 탄성 계수는 얼마다?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다. 그죠?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처럼 철근도 설계할 때는 없으니까 설계자가 무슨 철근 써라 하면은 그 철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철근의 항복 강도를 아니까 그런 선도를 그릴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못 배웠어? 탄성계수비라는 걸 배웠죠. 탄성계수비가 무슨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설명해 줬고 앞으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설계를 할 때 탄성계수비는 콘크리트 탄성계수분의 철근의 탄성계수고 정수값을 쓴다는 것을
오늘 알아두기 바래요. 자,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철근의 이름들을 다 배우겠지만 우선 여기서 포괄적인 철근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업해 오면서 어디냐? 지금까지 수업해 오면서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설계를 할 때 그 부재를 공격하는 놈이 뭐냐 그랬으면 뭐라 그랬지? 하중이라 그랬지. 그래 안 그래? 하중이라 그랬어. 하중. 로드야. 이런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런 하중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이런 하중이 작용했을 때 파괴하지 않아야겠고 안전성이 확보돼야겠고 두 번째 안정해야겠고 굴러다녀 버리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안정해야겠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확보해야 돼. 그 다음에 사용성도 확보해야 된다 그랬지. 그죠? 처짐이나 균열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함도 없애야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무엇도 확보했어? 내구성도 확보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걸 다 확보하게끔 설계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뭘 결정해? 단면에 재원하고 재료의 강도를 결정한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미지수가 두 그룹이지. 단면 재원하고 재료 강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일반적으로 재료 강도는 미리 정해놓고 그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끔 단면 재원을 결정해내면은 설계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중이 없었을 때는 아무 영향이나 효과가 없었겠지. 그래 안 그래? 보가 있는데 하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아무 무슨 뭐 현상이 안 일어나겠지. 그런데 자 봐봐. 요런데 요 위에서 하중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된가? 요렇게 휘어지지. 그래 안 그래? 그럼 하중 때문에 무슨 영향이 생겼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뭐가 있어? 처짐 생기지. 그래 안 그래? 그지? 처짐이라는 하중에 무슨 효과가 생기지.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스트레스 생겨 안 생겨? 생겨. 그지? 그 스트레스를 힘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중 때문에 하중이 작용하면 하중 효과가 생긴다고. 뭐라고? 하중 효과가 생겨. 그 영어로는 로드 이펙트라고 그래. 하중 때문에 하중 효과가 생겨.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중 영향이라고도 해. 뭐라고? 하중 영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하중이 없으면 안 생기는데 하중이 작용하니까 무슨 하중 효과가 생겨. 그 주 중에 하나가 아까 뭐가 있었지? 스트레스 생기지. 그 스트레스를 힘으로 표현하면 단면력이야. 단면력. 이런 단면력이 뭐야 그러니까? 하중 효과야. 그 다음에 또 뭐 써 있어? 처짐도 생기겠지. 아까. 그지? 뭐 균열도 생기겠지. 예. 그지? 이런 것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중 효과 중에 요 단면력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고 처짐과 균열 갖고 사용성을 확보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단면력이 대체 뭐다요? 여러분이 응용력학 시간에 이미 배우고 와야 돼. 내 수업을 들으려면. 근데 진도가 같이 나가고 있으니 아직 거기 가려면 너무 멀었어. 그래서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단면력은 3개야. 하나는 뭐라고? 단면력이 3개 있어. 이 단면력은 왜 생겼지? 하중이 작용하니까 생긴 거야. 근데 그 단면력이 몇 개 있냐면은 나중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기서 철근 이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자, 축방향력이라는 게 생겨. 축방향력. 에? 축방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지워버릴게. 축방향력이란 뭐냐면은 요렇게 부재 축에 요렇게 나란하게 요렇게 힘이 작용하게 늘어나게 한다든지 에? 이렇게 줄어들게 한다든지
여기 축방향력이 있어. 하중 때문에 축방향력이 생긴다고. 저 축방향력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봐봐봐. 요게 요렇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힘을 받으면 안에서 압축 안 되려고 스트레스 막 생기겠지. 그 스트레스를 힘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면적 곱하면 힘이니까. 그래서 우리 토목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 이 축방향력을 플러스라고 하자. 이 축방력을 마이너스라고 하자. 또 어떤 단면력이 생기냐면 휨 모멘트라는 축방력이 생겨. 단면력이 생겨. 휨 모멘트, 밴딩 모멘트. 자, 요렇게 휘어지는 요런 모멘트. 또는 요렇게 부재가 요렇게 휘어지게 하는 요런 휨 모멘트. 왼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고 오른쪽에서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휨 모멘트를 우리는 플러스라고 약속을 해. 그냥 약속한 거야. 이건 마이너스 휨 모멘트. 이 휨 모멘트 왜 생겨? 하중이 작용하니까 생기는 게, 아까 봤잖아. 우리 여기서 하중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 봤잖아. 또 어떤 단면력이 생기냐면 전단력이라는 게 생겨.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 먹으려고,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 먹으려고. 또는 왼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 요걸 우리는 플러스라고 하죠. 왜 플러스예요? 그냥 약속한 거야. 토목하는 사람들끼리. 요걸 토목하는 사람끼리 아니라 역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단면력은 3개 생겨요. 또 하나 있어. 비틀림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걸 배우지 않으니까 3개만 있다고 보는 거야. 요 단면력 왜 생겼냐면은 하중이 작용하면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부재 하중을 딱 작용시키면 요 값을 구해내야겠지. 그걸 어떻게 구해내냐? 역학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 나하고도 한번 해보겠는데 간단해. 우리 뉴턴 할아버지 내가 일법칙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평형조건 가르쳐줬었지. 그 평형조건 갖고 일법칙 정력학에서 평형조건 가지고 요걸 구해낸다고. 부정점 구조물 아니면 어떻게? X방향으로 가는 힘을 다 더하면 0이다. Y방향으로 가는 힘을 다 더하면 0이다. 아무 점에서나 모멘트를 취해갖고 다 더하면 0이다. 요 식 가지고 평형조건 갖고 이거 구해낸다고. 지금 머리가 빙빙빙 돌라 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시 내가 한번. 여러분 역학을 배우고 왔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봐봐봐. 콘크리트만 가지고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도와주려고 철근을 쓰는 거잖아. 에? 그래서 이런 하중 때문에 하중 영향으로 이 힘에 저항하게끔 넣어주는 철근을 주철근이라고 그래. 뭐라고? 주철근이라고 그래. 주철근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주철근도 봐봐. 여기는 이렇게 철근을 넣어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철근보다는 뭐라면 축방향 철근 그래. 무슨 철근? 축방향력에 저항하게끔 넣어준 철근이야. 저 뒤에 가보면 그림을 보면 설명하겠어. 기둥 같은 게, 기둥에 들어간 철근이 이런 축방향 철근이겠지. 철근 이름 하나 배웠네?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서는 어디다 철근 넣어줘야겠어? 밑에다 넣어줘야겠지. 요렇게 넣어줘야 돼. 여기서는 위에다. 이제 좀 배워갖고 안 해. 자, 이 2개 철근은 무슨 철근이겠어? 휨 철근이겠지. 휨 철근. 요건 아까 뭐였어? 축방향 철근이야. 전단은 아직 안 배웠지만은 그냥 내가 이야기해 보면은 균열이 이렇게 45도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 철근, 균열이 이렇게 가려니까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균열하고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런데 그렇게 넣어주기 힘드니까 이렇게 요 방향으로 그냥 넣어줘. 이렇게 철근하고 만나게 이렇게. 예. 이런 철근은 무슨 철근이겠어? 전단철근이야. 아시겠어요? 전단철근. 그 중에서도 이 철근, 전단철근 중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간 철근보다 우리는 스터럽이라고 그래. 자, 여기 보면은, 자, 봐봐. 요 보가 있지? 보 있어요, 없어요? 보 있지? 예.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철근은 무슨 철근?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 휨철근. 여기 휨철근 보여? 휨철근.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렇게 들어간 철근 무슨 철근? 전단철근. 보에서는 축방력이 거의 안 생기니까 축방철근을 안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철근이 무슨 철근이겠어? 주철근이야. 무슨 철근? 주철근. 용어를 배우는 거야 지금 주철근. 그런데 요 철근은 무슨 철근이었지? 요 철근은? 휨철근이었는데 뭐라고도 말하냐면은 이건 플러스 휨 모멘트에 저항하는 철근이지. 그래서 정철근이라고도 해. 이건 부철근 그렇게 말해.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하중에 저항하게끔 넣어주는 철근을 무슨 철근이라고 한다? 주철근이라 하고 그 주철근 중에는 축방향철근, 휨철근, 전단철근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가르쳐 줬으니 이제 앞으로 설계하면서 이제 또 철근 이름이 계속 나올 거야. 근데 큰 그림만 내가 가르쳐 줬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철근 이름이. 아이고, 뭘 잘못 건드렸다 또 내가. 여기 있네. 주철근. 여기 봐, 여기 주철근 이미 배웠지. 뭐라고? 콘크리트가 부담하지 못하는 하중을 저항하기 위해서 배건하는 철근을 말한다. 뭐야? 여기 정철근, 부철근은 무슨 철근이겠어? 휨철근이지? 방금 배웠잖아. 막 책 뒤적뒤적 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전단철근은 뭐야? 전단력에 저항하게끔 넣어주는 철근이야. 에? 비틀리면 안 배우니까 놔두고. 에? 축방향 철근은 축방향력에 저항하게끔 넣어주는 철근이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철근? 주철근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보가 설계가 딱 끝났는데 보면 이 철근은 무슨 철근이야? 휨철근, 정철근, 그죠? 이 철근은 무슨 철근이야? 휨철근, 부철근. 야, 기둥이 있으니까 요 위에는 이렇게 외질러 할 테니까 받침 위에는, 그죠? 요 들어간 철근은 뭐야? 전단철근. 여기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보다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스트럽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정철근이 필요하고 여기는 부철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철근을 굽으로 올려가지고 부철근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굽힘철근 그래. 여기가 바로 전단철근 역할을 하겠죠. 여기는 또. 그래서 여기 정철근을 굽으로 올려서 부철근을 이렇게 굽혀놓은 철근도 있어. 굽힘철근. 휨철근인데 여기 굽혀져 있는 이 부분에서는 또 전단철근의 역할도 할 거라고. 자, 여기 기둥에서도 보면 어떻게 되냐? 기둥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둥에 이 철근이 뭐겠어? 이 철근이 여기 요 기둥 단면에서 기둥 단면을 기둥을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여 철근 보여요? 어? 여 철근 보여? 이게 무슨 철근이겠어? 축방향 철근이지. 기둥이 압축받고 있잖아. 축방향 철근이지. 그래 안 그래? 그지? 축방향. 요 철근, 저 철근, 요 철근들이 무슨 철근이야 다? 요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간 철근들이. 어? 여기도 써졌네요. 축방향 철근이라고. 주철근이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철근이 이렇게 좌굴돼 버릴 수 있으니까 바깥에다 이렇게 띠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두어준다고. 이런 철근보다 우리 무슨 철근이다 한다. 이런 철근보다 띠철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축방 철근을 띠철근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이런 기둥보다 우리는 띠철근 기둥 그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냐면은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져 있어. 바깥에가. 철근이 좌굴되는 걸 방지하려고. 그런 철근보다 뭐라고 한다? 나선 철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기둥보다는 나선 철근 기둥이라고 그래. 자, 하나 더 배웠어? 여기 띠철근하고 나선 철근은 주철근이야? 아니야. 보조 철근이야. 그지? 보조로 넣어주는 철근이야. 그래서 아까 주철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 철근도 있단 말이야. 하중에 저항에끔 넣어준 철근이 주철근이고 보조 철근은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보조 철근이야. 띠철근, 나선 철근. 이제 철근 이름 하나씩 배웠어. 아직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자, 보조 철근이 또 무엇도 있냐면 배력 철근이라는 것도 있어. 뭔 이야기냐면은 보가 아니라 넓은 슬래브라고 해봐봐. 이렇게 판이 넓은 판 슬래브야. 이렇게 슬래브. 단순 지지를 한다면은 철근 여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예? 점선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렸어. 저 철근은 무슨 철근이야? 휨철근이지. 휨철근이잖아. 요렇게 보가 이렇게 넓으면 슬래브잖아. 폭이 넓으면 요렇게 들어간 철근이 뭔 철근이야? 휨철근이야. 그지? 근데 넓은 판이기 때문에 하중을 옆으로 분산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 분배시켜줘야 돼. 그래서 요 주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철근을 넣어준다고. 에? 그런 것보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배력철근이라고 해. 뒤에 가서 또 배울 건데 우선 배력철근. 배력철근 주철근이야? 아, 보조철근이. 아시겠어요? 이미 배운 뭐가 있어? 띠철근, 나선철근 무슨 철근이야? 보조철근. 자, 가해철근이라는 것도 있고 표피철근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해철근이라는 것은 건조, 수축, 온도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인장력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철근을 가해철근. 표피철근 전체 깊이가 900mm를 초과하는 휨 부재 복부의 양 측면에 부재 축 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철근? 보조 철근이다. 자, 내가 막 바쁘게 이야기했지만 그 철근 이름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외워지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주철근과 보조철근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은 알아야겠지. 그리고 주철근은 하중에 저항하게끔 넣어주는 건데 단면력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러니까 축방향력에 저항하게끔 넣어주는 철근은 축방향 철근. 휨 모멘트에 저항하게끔 넣어주는 것은 휨철근. 전단력에 저항하게끔 넣어주는 것은 전단철근. 휨철근도 플러스 휨 모멘트에 넣어주면 정철근이라고. 마이너스 휨 모멘트에 넣어주는 휨철근은 부철근이라고. 그 정도만 알고 저 보조철근은 뭐 띠철근이랄지 나선철근이랄지 배력철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름까지 알았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려울 거 없었어요? 질문 있어요? 없으면 마칠게요. 또 1시간이